모든 일은 내 탓이라 생각하라. 그 마음이 곧 또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가르침을 근거로 왜 남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과 삶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복이 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는다. 한참 뒤 문자가 온다. 바빠서요. 마음이 서운하다. 오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 몸이 안 좋아서. 이해는 하지만 섭섭하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물가가 또 올랐다. 정부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녁에 배우자와 다툰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목소리가 커진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이런 순간들 낯설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무언가를 탓한다. 날씨, 나이, 자식, 정부, 배우자, 운명.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자. 그렇게 살면서 당신은 정말 행복했는가? 마음이 편했는가? 아니면 날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억울했는가? 왜 우리는 남을 탓하는가?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기분이 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나빴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진통제와 같다. 통증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병은 그대로 남아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밝혔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다. 반대로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회복력이 높다. 결국 남 탓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습관은 관계를 갉아먹는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으로 시작한다.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한두 번은 넘어간다. 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지친다. 존 가트만 박사는 40년간 부부 관계를 연구한 끝에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4가지 기술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난이다. 비난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결국 벽을 쌓게 한다. 가족, 친구, 동료. 어떤 관계든 예외가 없다. 남 탓을 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남 탓을 하면 배울 기회를 잃는다. 실패는 인생 최고의 스승이다. 하지만 그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교훈은 사라진다.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승진 못했어.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성장하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남 탓이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다. 원망과 분노는 독과 같다.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원망하며 보내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소진되고 당신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인가? 정약용 선생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일은 내 탓이라 생각하라. 이것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상황이 불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반응이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이제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감정을 인식하라.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감정.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먼저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둘째, 자신에게 물어라.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피해자에서 주인공으로 바꾼다. 셋째, 작은 행동을 하라. 아무리 작아도 좋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다. 경기가 나빠서 망했다.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뭘 하실 건데요? 그제야 깨달았다. 남 탓을 해봤자 가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작게 시작했다. 온라인 판매를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꾸준히 했다. 2년 후 그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남 탓할 시간에 한 가지라도 더 배웠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한 70대 여성은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섭섭해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는데? 그녀는 생각해봤다. 자식들에게 늘 불평만 했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던가? 자신의 기준만 강요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달라지기로 했다. 먼저 전화를 걸었다. 잔소리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다. 서먹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었다. 1년 후 자식들이 명절에 먼저 찾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도 사람도 기회도. 그럴 때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며 쓰디쓴 마음으로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남은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 당신은 어떤 노년을 원하는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그래서 목민심서 같은 위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불평을 멈추고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다. 다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일은 내 탓이라 생각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학이 아니다. 자유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죄수가 된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내 탓이라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주인이 된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어쩌면 인생은 거대한 정원과 같다. 잡초를 탓해봤자 정원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직접 손을 더럽혀 가꿔야 꽃이 핀다. 당신의 정원은 어떤 모습인가? 남 탓이라는 잡초로 뒤덮여 있는가? 아니면 감사와 책임이라는 꽃으로 가득한가?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남 탓을 멈춰보라.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런 당신을 늘 응원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조금의 마음의 동요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